안녕하세요. 이재욱입니다. 이번 시간은 472페이지의 정비사업의 시행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법과 관련되어 와서는 1단계 사업 절차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과 사업 시행 방식에 관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정비사업 종류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을 함께 보셨습니다. 주거개선 사업은 흔히 달동네로 불리는 곳에 정비사업을 말하는데 그 달동네는 대부분 국유지입니다. 만약 이런 곳에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누가 시행해야 되겠습니까? 시, 군, 구청장이 주도해서 정비사업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 군, 구청장과 주택공사 등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거관리 사업은 단독택과 다택은 놔두고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등은 나라에서, 그래서 시, 군, 구청장이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밖에 주거지역에 이루어지게 되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 사업,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 동의받아 시, 군, 구청장과 주택공사,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사업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이 사업 시행하거나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공업지역 등이라고 하면 아주 넓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 2명, 3명이 함께 정비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조합을 만들어 사업하게 되면 저 조합 설립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와 그리고 조합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을 때 신문에 광고하고 조합총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저 이해관계인이 10명이 채 안 된다라고 하면 한 분 총무 뽑아서 전화 연락해서 서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몇 명 없는데 조합 설립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그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구분하실 것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는 나라가 주도하는 반면 그 밖의 정비사업은 조합,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조합 외 토지 등의 소유자도 사업 시행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사업 시행 방식으로서 주거환경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환지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각각 가능한데 여기 수용 방식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정비사업 시행하기 전에 현금으로 보상하고 그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환지 방식은 토지 교환의 준말인데 정비사업 하기 전에 평당 1,000만 원 정도 하는 토지를 정비사업 이후 토지 가치가 2천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비 기반시설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전에 1,000만 원짜리 땅을 2천만 원짜리 땅으로 맞교환하는 것을 환지 방식이라는데, 종전 토지 소유자가 100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동가 보상에 따라 50평을 보상하게 되면 그 가치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러한 사업 시행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 표현합니다. 반면에 관리처분 계획은 토지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정비 사업 이후 토지 건축물로 맞교환하는 것을 관리처분 계획 방식이라 하는데, 이를 달리 환권 방식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재건축하기 전에 15평 아파트의 소유권이 정비 사업 시행하게 되면 철거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32평 아파트의 분양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관리처분 계획 방식에 따라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고지 다음날 새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는데, 그 새 아파트의 소유권으로 이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 건축에 대한 소유권이 분양권 상태로 바뀌었다가 그 분양권이 다시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의 소유권으로 바뀐다 해서 권리를 교환한다. 그런 차원에서 공용 환권 방식을 두게 되는데, 그 공용 환권 방식이 관리 처분 계획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관 계획 사업은 이러한 세 가지 사업 방식 외, 특별히 사업 시행자가 정비 구역 안에 정비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 소유자가 스스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는데, 이 주관계획 사업은 이러한 네 가지 사업 방식을 시행하거나 둘 이상을 병행하는 혼용 방식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 주관관리 사업은 보상할 것 없죠. 여기 수용은 사전 현금, 환지는 토지로 보상하는 방법, 관리처분 계획은 새 건물 만들어서 토지 건축물로 보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관관리 사업은 기존의 단주택과 다세대택은 놔두고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만 새로 확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은 주거환경관리 사업에 적용되지 않고, 특히 관리처분 계획 방식도 주거환경관리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후 현물 보상할 것 없죠. 오직 시행자인 시, 군, 구청장 등이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해당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재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 방식과 환지 방식을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사업 시행 방식이 도시환경정비 사업에도 적용되게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주택재발 사업은 재건축 사업과 달리 공익 증진 사업으로서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확충해야 되죠. 그런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한다면 정비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건축물을 평가하여 보상하게 되는 관리처분 계획보다 토지에 대해서만 평가하여 보상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감가상각을 적용한 감정평가를 통해 적게 보상해야만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 방식 또는 환지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정주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익 증진 방식으로서 오직 관리처분계획으로만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낡고 오래된 단독택이라고 하면 건물 가치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고 거래되는 토지 가격이 얼마나에 따라 매매 가격이 결정되게 되는데, 이 주택재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적용될 수 있는 장소라면 환지 방식의 정비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가상각 적용하여 건물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는 충분한 정비 기반설이 있고 이러한 경우는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고 건물 가치를 시세대로 평가하게 되는데 1979년도에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 가격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는 10억, 11억까지 가격 올라간 적이 있는데 지어진 지 40년 가까이 된 건물인데 불구하고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감가상각 적용하지 않고 시세대로 평가하는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다 생각하신다면 이 재건축 사업 등의 정비사업 시행 방식으로 환지 방식을 조용히 집어넣게 되면 지금 알고 있는 주택 가격은 반토막 이상 가격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저한테 돌 던지실 분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높게 유지될 수 있던 것은 이 주택재건축 사업의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으로서 관리 처분 계획을 적용하기 때문에 높은 아파트 가격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행자에 관한 사항과 사업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보셨는데 472페이지에는 사업 시행 방식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5가지 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 각각 인정되는데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의 경우는 관리 처분 계획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주거개선 사업이나 주택 재개발,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을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반면 이 주택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사업한다. 관리 처분 계획 외에 다른 사업 시행 방식이 없다는 것 확인하시고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의 경우는 관리 처분 계획 또는 환지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점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473페이지에 시행자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주거개선 사업과 주거관리 사업은 시, 군, 구청장이 사업 시행자가 된다라는 점. 그 밖의 정비 사업은 각각 조합이 사업 시행하게 되는데 474페이지 도시 환경 정비 사업만큼은 조합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 시행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에 시, 군, 구청장, 지정개발사업자, 주택공사 등의 사업 시행, 예외적인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들을 두고 있는데 이쪽은 좀 지엽적이고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 주십니다. 이쪽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바로 478페이지에 정비사업조합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관리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은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정비사업조합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등장하는 법인으로서 이러한 정비사업조합 설립할 때 미리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저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받아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 추진위원회와 관련되어 우리는 4가지 정비사업은 조합이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4가지 사업 중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두지 않고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는 추진위원회 설립,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꼭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여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그 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우리 200제곱미터의 토지 면적을 보통 60평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저 200제곱미터 60평 토지 소유자가 한 50명 이내인 곳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가로구역인데 저 50명 정도라고 하면 에서 추진위원회 만들지 않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한번 해보자. 주민이 반상회를 통해 결의하게 되면 조합을 바로 설립할 수 있죠.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제외한 주택 재개발, 재건축,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 총 5글자이죠.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과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받아 시군 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받아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 조합 설립 과정으로서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받아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면 사람이 많이 살고 있다? 적게 살고 있다.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를 중요하게 파악하고 면적에 대해서는 좀 사소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조합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하는 때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탄핵 사건과 관련되어 보수란 말을 자주 들어보는데, 이 보수 개념과 관련되어서는 2가지를 지키는 것이 보수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예전에 국가와 관련된 정치는 왕만하다가 유럽 같은 경우는 귀족이,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부르주아가 정치를 이끌었고, 그 이후 모든 사람들이 정치와 관련된 선거권 등을 행사하게 되는데, 국민 구성원 누구라고 하면 부의 정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자유민주주의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경제와 관련되어서는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 경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 경제주의면 능력 있는 사람은 돈 많이 벌고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능력 없다면 돈 적게 벌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일정한 복지에 관한 정책을 채택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진보, 좌파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도 좌파란 이야기 듣게 된다고 하면 과거에 공산당을 생각하지 않았나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복지를 강조하는 것이 진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2가지 기치를 토대로 한 것이 우리나라 헌법 이념인데, 여기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라고 하면 10평 가지고 있건 100평 가지고 있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에 따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면적 2분의 1.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숫자에 관계없이 한 사람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땅만큼 자신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 경제주의에 따른 사안들을 접목시킨 겁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면적보다는 총수를 좀 더 강조하게 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 경제주의를 고려하여 총수, 면적의 동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저 주택재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1, 2, 3, 4를 집어넣으면 4, 3, 2이죠.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4, 3, 2이란 말 보게 되면 이것이 재개발조합의 설립 요건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10분의 8, 그리고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10분의 8을 5분의 4라 해도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죠. 10분의 8이나 5분의 4나 같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2, 3, 4, 5를 뒤집어 놓으면 5, 4, 3이죠. 그래서 이 5, 4, 3이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요건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주택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정비구역에 이루어지는 재건축 사업과 그 대지 면적이 만 미만인 경우라면 정비구역 아닌 구역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 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재개발과 도시항 정비 사업이 431이라고 하면 이 재건축은 사익 증진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 요건이 좀 더 강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 재건축 조합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정비구역 외에 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조합 설립 요건에 대해서는 서로 모르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시험 보기 전까지는 다양한 문제 풀어보시면서 이쪽에 관한 사항들을 나중에는 하게 될 겁니다. 다만 그전에는 재개발 조합과 도시항 정비 사업의 조합 설립 시에는 431의 동의 필요하고 가로 정비 사업의 경우는 5432, 10분의 8, 3분의 2입니다. 주택 전용 사업은 재개발 사업보다 조합 설립 요건이 강하게 적용된다. 그러면 이런 조합 설립 절차를 거치게 되면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시길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정비 사업의 경우는 공익사업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헌장 외워본 적 있습니까? 공익을 위해서는 이 목숨 다 바치겠다. 뭐 그렇게 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공익사업과 관련되어 주택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정비사업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라면 강제로 조합은 되는 것이고요. 반면 주택전수사업은 사익 증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의 한 자만. 그리고 이 가로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 이루어집니까? 가로구역이 이루어집니까? 가로구역에. 그런데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특광시군이 정비구역 지정한다. 그렇게 배웠는데 가로구역을 누가 지정한다는 말 못 배웠습니다. 이 가로정비사업은 주민 자발적으로 폭 4m 초과하는 도로에 둘러싸인 대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곳에 실시하는 정비사업인데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주민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조합은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조합에는 조합장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각각 두게 됩니다. 최근에는 조합장 그리고 임원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시험에 다룬 적이 있고 총회에 관한 문제도 시험에 서술한 적이 있는데 이 정비사업 조합 그렇게 까다롭게 나오거나 지역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좀 우리가 감당하기 벅차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 시행자와 관련되어 함께 봐놓습니다. 478페이지의 추진위원회입니다. 양가 1번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추정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 및 운영 규정에 대한 토지 등의 소유자 과반 동의받아 추진위원회 구성하여 시군 구청장의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이루어진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단서 보십니다. 다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오시고 구성하지 아니한다. 구성하지 아니한다. 가로로 묶어놓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의 단위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추진위원 없이 바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관련된 사항 그냥 지나가시고 바로 480페이지입니다. 양가 1번 조합 설립 찾았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에 동그라미 2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동그라미 기억에는 재개발과 재개발 사업 등의 정비사업 조합인데 주택재발 사업 동그라미, 도시환경정비사업 동그라미,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얻어 시군구청장의 인가 받아야 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가로주택 정비사업 동그라미, 토지 등의 소유자 10분의 8,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얻어 시군구청장의 인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 구분해 놓을 게 있습니다. 만약 시험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의 소유자 10분의 8,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 시, 군, 구청장에 인가받아야 한다. 맞다, 틀리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는 추진위원회 없죠. 그래서 우리 재개발 도시형 정비 사업의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431에 동의받아 조합 설립할 수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는 주민 자발적으로 5432에 동의받아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니은번은 주택단지안의 동의요건은 정비구역 외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조합 설립 요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번에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동의요건, 이곳은 정비구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래서 나번과 관련되어서는 4332란 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과 비교만 해놓습니다.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만 구분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받게 되면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내 등기함으로써 조합이 설립되게 되는데 486페이지까지 가주십니다. 지금 건너뛰시는 부분은 아주 지엽적이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정법에 관한 사항들을 한 2회, 3회 정도 숙지한 상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쪽에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참 까닭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험에는 도정법 몇 문제 나옵니까? 2문제. 그래서 이쪽 건너뛰시고 바로 486페이지에 양가역 3번 조합원 자격 등입니다. 동그라미 1번 조합원의 자격 찾으셨죠?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의 소유자로 하되 가로속에 주택정비사업 동그라미, 가로주택정비사업 동그라미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 그러면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재발사업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찬성하건 반대하건 관계없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라면 모두 조합원 되지만 사익증진사업인 주택정비사업과 주민 자발적인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된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488페이지에 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으로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는 조합 임원에 관한 사항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갑은 그냥 보시고 나번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에는 5명 이상,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 범위에서 정관을 정한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리을번에 조합 임원의 직무와 관련되어 나번 489페이지 동그라미 리을 조합 임원의 직무 등, 그래서 밑에서 7번째 줄에 동그라미 나번입니다. 조합장소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 동그라미 놓습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쌍방 대리, 자기 계약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기 대리, 쌍방 대리. 그래서 이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소송이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하면 다른 이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감사가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조직에서 감사가 대표까지는 것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도정법과 관련되어서는 특이하게 감사가 조직을 대표하게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총회 등등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 군, 구청장에 인가받아야 되죠.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1단계 정비계획, 정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특광시군과 시군, 구청장 각각 나왔습니다. 특광시군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요. 시군, 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하면 특광시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2단계에서는 관할 관청은 시, 군, 구청장만 나옵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는 것과 사업 시행 인가 받는 것, 그리고 3단계 때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 군, 구청장이 관할 관청입니다. 그래서 도정법과 관련되어 정비구역 이후 시행자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할 관청 누구만? 시, 군, 구청장만. 만약 시도지사란 말이 나오게 된다면 2단계, 3단계에서 시도지사란 말 나오게 된다면 바로 거부입니다. 바로 506페이지를 방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찾으셨죠? 도정법이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문제와 시행자의 사업시행 인가, 그리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제외한 각종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고, 그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사후 현물 보상을 말합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은 개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이다. 보상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정법과 관련되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종전 토지 건축물이 15평이고 새로 만들어지는 대지 건축물이 32평이라고 하면 저 15평의 아파트 가치가 1억이었을 때 32평이 1억 5천이라고 하면 차익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익금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금 형태로서 소유자가 청산금을 시행자에게 낸 때에만 32평 분양받을 수 있고요. 만약 새로 만들어지는 25평 아파트가 9천만 원짜리라고 하면 1,000만 원을 조합으로부터 토지의 소유자가 받은 때 25평 새 아파트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청산금이 시세에 맞는지 그런 것 고려해서 분양 여부를 결정할 필요 있죠.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은 사후 현물 보상인데 저러한 추가 부담금을 부담하며 새 아파트 분양 받을 것인지 분양 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마련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 받은 때 계략적인 추가 부담금과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통지하면 분양 신청 기간은 저 통지 있은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분양 신청 기간을 정하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지장 없다면 이실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저 분양 신청 기간 중에 분양 신청하는 것과 분양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분양 신청했다고 하면 이분은 이러한 추가 부담을 부담하면서 새 아파트 분양 받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는 사후 현물 보상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분양 신청한 자만 관리 처분 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게 됩니다. 반면 분양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종전 15평 아파트 1억이라면 1억 돌려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들은 현금 청산 대상인데 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현금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했다면 저 관리 처분 계획은 시행자와 조합원 사이의 사후 현물 보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약속은 항상 깨질 수 있죠. 그래서 시, 군, 구청장이 그 약속 이행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인가를 하게 되면 사후 현물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보상이 끝나야만 정비구역 안에 옛날 아파트 철거하고 새 아파트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는 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새로운 아파트에 대해 개발 사업이 전부 완료되게 되면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저 이전 고시 다음날 32평 주택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의 187조를 살펴보게 되면 부동산과 관련된 물권 변동은 등기한 때 이루어지지만 단세, 공용 소용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에 정한다.
그래서 이 도정법상에 소유권 이전과 관련되어서는 등기와 관계없이 이전 고의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등기와 관계없이 언제? 이전 고의 다음날 발생한다. 저 관리처분계획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506페이지에는 분양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고요. 특별히 506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날 다음 날부터 다음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날 추천하시고 다음날 동그라미 90일 이내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분양 청했다고 하면 관리처분계획 수립 대상이고 분양 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날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현금 청산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분양 신청했다고 하면 관리처분계획 수립 대상이죠. 507페이지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 내용. 가로 속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유일한 사업 시행 방식은 시행자가 정비기반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택 소유자가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이었죠. 그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자를 제외하고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 수립하여 시군 구청장에 인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는 누구이다? 시군 구청장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507페이지에는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508페이지에 관리처분계획 기준입니다. 이쪽은 문제 풀 때 해나갈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확인해 주실 것은 저 관리처분계획에 인가받았을 때 어떤 효과가 존재하는지 510페이지 보십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효과 찾으셨죠? 동원에 한번 건축물의 철거.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후 이것을 가로로 묶어놓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철거해야 한다. 그래서 저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았다고 하면 15평 아파트 대신해서 태로 32평, 25평 아파트를 받기로 시행자와 저한테의 약속을 시군구청장이 보장해 준 겁니다. 그러면 사후 현물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의지하여 이 시기에 철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 철거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에 사람 살면 된다 안 된다. 사람 사는 집을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510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있는 때 종전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이전 고시 있는 날까지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가로를 묶어놓습니다. 그게 바로 소유권 이전 고시일입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종전 토지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사용 동그라미, 수익 동그라미. 그런데 우리가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어서는 이 두 가지 외에 처분도 있었죠. 그러면 우리 관리처분계획은 공용 환권 방식 권리 교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종전 15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 건물 철거하게 되면 32평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 가지죠. 그리고 32평에 대해서는 이전 고시 다음 날 32평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양권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 분양권은 거래할 수 있죠. 그래서 작년 11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남 지역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이 피가 1억, 2억 붙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 분양권에 대해서는 거래할 수 있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사용 수익은 할 수 없지만 분양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용 수익만 제한할 뿐 처분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효과와 관련되어 이 정도 봐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513페이지에는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바로 514페이지 이전 고시 등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대지 건축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고시한 후 이를 시, 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다음 날에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에 관계없이, 이전 등기와 관계없이 물권 변동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이전 고시 다음 날이고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시기 또는 철거할 수 있는 것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이죠. 그래서 저 관리처분계획 인가 효과에 관한 사항들을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두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1단계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보시면서 현행법상 정비구역 지정하는 자는 특광 시군입니다. 정비계획 수립하는 자는 시, 군, 구청장. 예외적으로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상황이라면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2단계는 시행자와 사업시행 인가였습니다. 특별히 사업시행자와 관련되어 주거환경 사업과 주거환경 관련 사업은 시, 군, 구청장이 주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업시행 방식과 관련되어 관리처분 계획으로만 사업시행하는 것.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으로 사업하는 것 아니죠. 시행 방식 그렇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업 시행자는 조합이고 조합 설립 절차, 요건 기억나시죠? 그리고 저 사업 시행 인가받은 이후 관리처분 계획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관리처분 계획에 있어서는 분양에 관한 절차, 분양 절차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분양 신청한 자만 관리처분 계획 수립 대상이고 분양 신청하지 않았다면 현금 청산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며 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했습니다. 이후 철거할 수 있고 철거하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건축물 사용 수익 제한해야 됐죠. 그리고 공사 전부 완료되면 이전 고시 다음 날 물권 변동한다. 그렇게 체계를 한번 잡아놓고 이 쪽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도정법입니다. 다만 이 도정법이 우리 시험에는 달랑 2문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범위를 맞추고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도촉법, 도시재정축진을 위한 특별법을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